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오늘로 공식 종료됩니다. 비상사태를 일찍 끝내라는 공화당의 압력에 저항했던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앞으로 전진할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후에 주민들의 63%가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되거나 자신들의 친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하반기 내내 전국의 주택 가격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오늘로 종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이 코로나19 주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마칠 겁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마침내 진전할 준비가 됐다라고 네. 말했는데요.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게 지난 2020년 3월 4일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모두 53명으로 집계됐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급격하게 번지면서 이제 병원이 그 환자들을 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 못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며 뉴섬 주지사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었고요. 이로 인해 뉴섬 주지사는 각 주 규제를 개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었고 또 주 자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걸 다시 지시 내릴 수 있었고 병원, 호텔 같은 그런 민간 사업장들에도 지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 2월 28일 오늘 약 3년 만에 주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겁니다. 네, 코로나19의 주 비상사태가 끝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가장 큰 건 상징성입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피터 친홍 전염병 박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주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이제 전국적으로 내려진 비상사태도 곧 해제되길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친홍 박사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사태를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주 비상사태가 일단 종료되면 팬데믹도 함께 끝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친홍 박사는 팬데믹은 확실히 끝난 게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염되더라도 그냥 미미한 증상으로 그치고 지나가지만 병원에서 우리가 보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상징성 외에도 실제로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더 이상 대규모 검사 또 백신 장소를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곳 찾아보기 어렵긴 한데요. 워낙 이런 곳을 찾는 수요가 대폭 감소했고 또 그렇죠. 약국이나 병원 같은 데서 제공을 하다 보니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주정부 지원은 완전하게 끊기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연방 정부로부터 또 지원이 계속 이뤄지게 되고요. 적어도 물자가 남아 있는 한 보험 커버리지와는 상관없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검사, 백신, 치료 이런 것들이 무료로 지원될 걸로 보입니다. 네. 식료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변화가 생기나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이죠. 캘프레시. 이 수혜자들 가운데 팬데믹 긴급 지원이 이달 말로 끊길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니까 3월 중에 이제 마지막 혜택을 받아보게 되고요. 그 후에는 팬데믹 기간에 받았던 것보다 한 달 평균 한 $160 정도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는 이제 연방 생활비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달에 한 $23 정도 받는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은 계속해서 확인은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각 카운티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 카운티들은 대중의 코로나19 자료를 발표하길 중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코로나19에 몇 명 감염됐나 예전만큼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19 감염자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행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종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요 코로나19 수치들
좀 어떻습니까?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네. 3,000명 정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약 2,600명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저도 네.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집에서 자가 테스트하는 경우 제외하고 이제 연구소로 보내지는 그 코로나19 검사의 7일 평균 양성 판정률은 6.5% 정도입니다. 예. 또 2020년부터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110만 명 이상 그리고 지난주에 약 2,400명 정도 목숨을 잃었다고 CDC 측은 밝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코로나19 때문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사망률도 많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했던 지난번 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후에 주민들 10명 가운데 6명꼴이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자신이 되거나 또 자신의 친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63% 사람들이 자신이 총기에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자신의 좀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그렇게 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정착연구소가 LA 타임스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네. 특히 이 가운데 30%는 매우 걱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런 공포에도 정당별로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포가 아무래도 더 컸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민은 78%, 거의 10명 가운데 8명꼴이나 걱정했고요. 예. 무당파는 61%가 우려를 나타냈고요. 예. 공화당 지지의 경우 36%만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블 차이가 나네요. 아니 네. 근데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지는 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총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좀 퍼센티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난 총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글쎄요. 수가 네.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총기 규제가 총기 난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총기 난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많긴 했습니다. 전체 45% 정도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도 18%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응답 34%로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한인들의 입장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저희 심연아 기자가 지난달에 그 예. 몬트레이 팍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나서 스트리트 사운드 코너를 통해서 거리에 나가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인 대부분은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한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직업, 그러니까 뭐 시큐리티 가드라든지 네네, 경찰이라든지 경찰들. 이런 분들은 이제 총을 소지해야 하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총을 소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다른 한인은 요즘은 감정 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관리 감독이 안 돼서 아이들조차도 총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 뭐 현재 총기 소지 허용 헌법이 시기에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 헌법을 제정할 당시는 총이 필요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한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총이 가까이 있게 되면 그만큼 사용하기 쉬워지니까 그렇죠.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인들 사이에선 더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전국의 이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늘 아침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그 지난해 12월에 S&P 코올로즈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한 달 전인 11월보다 0.8%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지난해 6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6개월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락폭은 2.7%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10대 주요 도시, 20대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 지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둘 다 떨어졌는데요. 네. 일단 1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0.8%가 떨어졌고요. 2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0.9%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월에 예.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오른 가격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년 동월로 비교를 해봐도 예. 그 속도는 급격하게 느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12월의 전국 평균 집값은 1년 전 12월보다 5.8%가 오른 상황이고요. 네. 11월 7.6%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간 5.8% 집값 상승률은 이 통계 작성이 시작되고 나서 35년 동안 15번째 높은 수준이었지만 예.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8.9%보다 확실히 좀 크게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예. 미 동남부 도시들의 집값은 여전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애미는 15.9%, 예. 탐파 13.9%. 그렇지만 이 미 서부 지역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4.2%가 하락했고 시애틀도 1.8% 전년 대비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미국의 집값을 억누른 금리 부담이 새해 들어서는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곤 있는데 주택 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그런 전망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